두 번째 시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회계란 우리 회사의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라는 핵심적인 수단을 통해서 채권자와 주주에게 전달하는 일말의 과정들을 회계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5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이라고 있는데, 주석은 설명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요, 우리가 이제 영업 활동에서나 아니면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이 세 분야로 나눠서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현금의 유입이 얼마나 됐는지, 현금의 유출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현금에 대한 흐름을 기재해 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 변동표는 자본이라고 하면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할 건데 우리 회사의 사업 미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들에서 여러 가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이 증감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재무제표 5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할 때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는 내용들이 반드시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재무상태표가 뭔지, 손익계산서가 뭔지는 주구장창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산회계 2급 전체 분량 중에서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의 내용은요, 우리 회사의 말 그대로 재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산 상태, 재무 상태라고 했는데, 상태는 모양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냥 캡처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캡처 사진은 일정 시점, 어느 한 점에 꽂히는 거죠.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그리고 1월 1일 현재 시점에 해당하는 캡처 화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나 있고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마나 있고 우리 회사 호주머니에는 얼마가 들어 있고, 이렇게 작성해서 표로 정리해 둔 것이 재무 상태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이렇게 살짝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되지만, 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혹시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재무상태표와 같은 말입니다. 대차 대조표와 재무상태표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가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대차 대조표라는 말이 아직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2008년도, 2011년도 요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였고, 회계 기준을 달리 적용을 하면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대차 대조표라는 말보다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재무상태표라고 나옵니다. 재산 상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일정 시점의 보고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손해와 이익이 공존하는 말이 손익이라는 말인데요.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에 이익이 났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났으면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캡처 화면이라고 말씀드렸고, 손익계산서는 기간입니다. 1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0시부터 24시까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하셔서 기간 동안에 대한 경영 성과, 1월 1일 0시부터 1월 1일 24시까지라는 기간 동안에 이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재무 상태표. 이 모양새가 어떤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살짝 제가 라인을 한번 그어 볼까요? 요렇게. 혹시 이 라인을 어디선가 이렇게 1개, 네, 2개, 네, 3개, 4개, 5개. 요즘에는 잘 사용 안 하시겠지만 예전에 저희는 이제 그 단장 선거, 예, 인기 투표 이런 거 할 때 숫자 셀 때 발을정자라는 이 한자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획수가 5개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이러면 7표구나. 이렇게 하면 8표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죠.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겠지만. 네. 그런데 왜 굳이 이 말을 하냐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을 발을정자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요. 발을정자 모양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이 그림을 조금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표시할 때는요. 이렇듯 발을정자 모양새를 그리면서 가운데 라인이 있던 것을 살짝 지웠는데요. 아쉬운 분들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네, 왼쪽의 넓은 면에 자산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부채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 아래에 자본이라고 기록을 할 건데 우리 그림에 나와 있죠. 근데 제가 굳이 수기로 다시 한번 적어본 이유는 회계에서는 이렇듯 가운데 무언가가 나뉘어져 있다. 가운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을 생각하셔서 왼쪽의 전체 합계액과 오른쪽의 전체 합계액은 무조건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차평균의 원리, 자산 총계라고 볼게요. 자산의 전체 금액은 부채의 전체 금액 플러스 자본의 전체 금액을 더한 값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본이 궁금한데요? 라고 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의 값이 기록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본의 값을 알고 있는데 부채값이 궁금합니다라고 한다면 부채값에 대해서 자산에서 자본값을 뺀 나머지를 부채로 잡으면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산값이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값을 더한 값을 우리는 전체 자산의 값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어느 자리에 자산이고 어느 자리에 부채와 자본인지를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조그맣게 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짜잔!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자동차라고 그려진 것입니다. 자동차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재무상태표에 나타내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랑 자본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개념이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로고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들 잘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예. 요런 로고가 있는데 맞나요? 잘 그렸나요? 네. 억, 소리가 나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가 너무 멋져 보여서 이 로고가 너무 멋져 보여서 네. 어제 퇴근길에 그 2 층에 피부과 원장님 차가 이 로고인데요. 딱 서 있더라고요. 그냥 가차없이 이렇게 네 샷다 문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냥 퇴근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로고 소리 나는 차인데요. 이 차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이 차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질반질한 요 부분만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내 호주머니 털어서 내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뒤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대가도 지불을 해야 이 차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돈이 없어서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서 샀습니다. 돈을 빌려서 샀어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이 자동차 이제 누구 겁니까? 이 자동차는 바로 내 것입니다. 내 거죠, 내 거. 맞죠? 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자산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빚도 자산이다. 상속 받을 때 상속을 빚도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라고 들어보셨죠? 예. 내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자산입니다. 그런데 빌린 돈이라든지 남의 돈 또는 갚아야 되는 돈, 물론 전부 다 통틀어서 남의 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채. 남의 돈을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내 돈이다라고 표현하는 내 것 중에서도 진짜 내 돈. 이것을 바로 자본이라고 일컫습니다. 조금 의미가 구분이 되실까요? 진짜 내 돈, 그것을 자본이라고 하고 남의 돈 또는 빌린 돈 또는 갚아야 되는 돈들을 부채라고 하고 그 자본과 부채의 값을 다 더한 값이 바로 자산이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남의 돈이든 진짜 내 돈이든 그것을 합한 것을 전부 다 내 것이라고 판단해서 자산이라고 왼쪽에 적고 남의 것,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하는 부채와 진짜 내 돈을 오른쪽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랬거나 어쨌거나 우리 회사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우리는 회계를 할 때 가운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무조건 합산 금액을 고려해서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더하기 빼기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림 한 장으로 딱 구분하시는 게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산이 어느 위치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이 자기 자리인지 왼쪽이 자기 자리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손익계산서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살짝 뒤집어져 있습니다. 발을정자 모양 비스무리한 거 그거조차도 뒤집혀서 넓은 면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오른쪽이 넓은 면이고 반대편 왼쪽이 짧은 면입니다. 두 개의 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른쪽의 넓은 면에 수익, 반대편에 비용,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결과값는 나옵니다. 등식는 결과값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는 다음에 이익이라는 말이 온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는 다음에 이익이라는 글씨가 오지 수익이 오진 않았습니다. 자산, 자본 이 두 글귀가 아직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네 글자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다섯 글자도 헷갈리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죠. 수익이라는 계정과 이익이라는 글귀가 많이 헷갈립니다. 같은 의미 아닌가? 라고 막연하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는 다음에 결과값이 플러스면 이익이 되고 마이너스면 손실이 난다라는 의미의 이 이익은 수익이 아니라 는 다음에 이익이라고 적는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밑에 시소처럼 딱 맞추고 왼쪽에 합계액과 오른쪽에 합계액은 무조건 어떻게 하여야 한다? 무조건 일치시켜야 된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벌어들인 돈이 100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돈이 50이라면 결과값은 플러스 어떻게 되죠? 50이 되겠죠. 만약에 벌어들인 돈이 100 그대로인데 사용한 돈이 50이 아니라 120이라면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얼만큼? 마이너스 20만큼. 우리가 오른쪽이 그대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은 50 더하기 50이 될 수도 있고 120 빼기 20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과값은 100으로 동일하겠죠. 수익은 벌어들인 돈을 얘기합니다. 비용은요,
사용한, 쓴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한 돈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아주 특별한 무언가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을 띈 항목 중에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연적으로 하나 더 적어 보시면 여기 앞에 글귀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여야 한다라는 규칙이 바로 유동성 배열의 법칙,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어떤 항목부터? 큰 항목부터. 오답이 뭐가 나올까요? 오답은 작은 항목부터, 낮은 항목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유동성이 크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산 기준으로 현금화 시키기 빠른 순서를 우리는 유동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부채는 빨리 갚아야 되는 거. 빠른 상환 순서. 빠른 상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유동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유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게 자산을 기준으로 우리 지금부터 자산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자산을 기준으로 현금화 시키기 빠른 순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빠른 걸 제일 위에 적는다라고 봤을 때 무엇이 제일 위에 올라올까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현금화 시키기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제일 처음에 맨 앞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현금이라는 단어입니다. 현금. 그것이 현금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그 페이지들 있죠. 페이지가 잠깐만 볼게요. 교재 페이지 페이지 네. 참고 자료를 잠깐 볼게요. 아니군요. 네. 여러분들 프로그램 중에서 음, 페이지 중에서 재무상태표라는 표가 있을 겁니다. 교재의 뒷부분에 우리 제본에서 드린 그 실기 프로그램 아직 입력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입력했던 거 한 장, 두 장 뭐 이렇게 넘겨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나와요. 그러면 잠시 살펴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어요. 자본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큰 그림에서 요렇게 잠깐 살펴보면 크게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요렇게 가운데를 나눠 놓고 여기에 요렇게 나뉘어져서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의 항목들이 있고요. 왼쪽에 자산의 총계, 왼쪽에 이렇게 우리는 시소가 있고 왼쪽에 합계액과 그다음에 왼쪽의 합계액과 오른쪽의 합계액은 말하지 않아도 무조건 일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무엇을 확인하러 왔죠? 제일 위에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왔었어요. 현금 가장 위에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현금 가장 위에 아이고 현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네. 컴퓨터 사용하는 게 제가 조금 서툽니다. 자, 자주자주 들춰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눈에 익히시고 귀에 익히시라고 자꾸자꾸 보여드리고 떠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무언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또는 네모를 기준으로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채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하고요. 자본은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자, 자산과 부채만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고 유동성이 좀 더 큰 것을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라고 하고 유동성이 좀 낮은 것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라고 일컫습니다. 만약에 요거는 다음 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빈칸이 많죠? 자산은 1년 또는 네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1년인데요. 1년에 대한 설명과 네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지금은 유동 자산에는 2가지, 비유동 자산에는 4가지로 구분되는 내용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유동 자산은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 자산이 있습니다. 즉시 현금화, 당장 현금화 뿐만이 아니라 바로 현금화 다양한 단어들이 있을 텐데 굳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당좌 자산이라서 어감을 동일시하게 하기 위해서 네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뜯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목적은 뭐냐? 판매할 목적입니다. 우리 회사의 본연의 영업 활동으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재고 자산. 1 년을 기준으로 또는 네모를 기준으로 우리는 유동 자산이라고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우리는 단기적으로 된 것을 유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단기적이다. 그러면 비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투자할 목적의 투자 자산 그리고 사용할 목적을 가진 자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태가 있다. 유형, 형태가 있어요. 유형 자산. 하나는 형태가 없어요. 무형 자산. 이 두 자산이 사용할 목적을 가진 자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타 등등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유동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고 장기적인 비유동 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기준인 1년 또는 네모라고 하면서 원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기록을 해 뒀는데 사이클은 어떤 의미예요? 뱅글뱅글 돈다, 주기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매입이라고 할 것이고 이윤을 팍 붙여서 판매 활동을 하면 그것을 매출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물건을 판매를 했으니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매출하고 돈을 회수해서 그 돈으로 다시 매입하고 매출하고 돈을 회수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일상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간 극단적인 예로 표현을 한번 하자면 외부에서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돈이 70억 이래요. 70억 건물을 구입했어요. 판매 목적으로. 그런데 이 매입에 대해서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윤을 막 붙여서 판매를 할 터이니 판매되면 그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건물을 100억에 판매를 한 거예요. 매각 처리를 한 거죠. 판매를 했다. 우리 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에서 70억의 건물을 사서 100억에 파는 과정이 무조건 1년 이내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장기간 동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물 100억에 판매했다라고 하면 당장 지금 100억이 통장에 꽂힐 수도 있겠으나 건물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매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건물이 팔리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건물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100억의 값을 좀 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00억이라는 돈을 분할로 상환하도록 허용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50억 입금해 드릴게요.
근데 나머지 50억은 두 해에 걸쳐서 나눠서 25억, 25억 2년 내에 나눠서 상환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가 팔리지가 않아서 값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좀 더 기다리더라도 조금 더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오케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50억을 받고 50억에다가 플러스 25억, 플러스 25억 이렇게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처음에 처분 당시에 하고 얘가 1 년, 얘는 2년 후에 25억을 받기로 했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이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 년이 넘어서면 비유동으로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가 유동이긴 하지만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있는 사실이라면 굳이 예 비유동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유동으로 관리합시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물을 뜻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임대업 아니고 매매업. 얘네들은 무엇을 사고 팔까요? 상가를 사고 팔고 그죠? 토지를 사고 팔고 건물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얘네들이 재고 자산으로 회사의 잔고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 목적의 재고 자산뿐만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외상값, 갚아야 되는 외상값이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유동으로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원 사이클의 내용이었습니다. 1 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려 보면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여백이 조금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네. 1 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봅니다. 1월 1일 기초, 12월 31일 기말, 그리고 내년 12월 31일 그러면 2025 년, 2026년 우리 회사가 3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금. 이 대여금의 만기는 언제? 대여금의 만기는 11월 30날 만기. 그러면 우리는 올해의 내용만 보고서로 작성하기 위해서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이 결산 작업이 다시 얘기하면 2025년 어느 날의 내용을 단기냐 장기냐로 구분할 때는 1 년이라는 기준이 바로 그 해의 결산일로부터 내년 결산 이전에 들어오면 유동, 내년 결산하기 전에 내년 결산 우리가 내년에 결산을 하기 전에 만기가 있으면 유동, 만기가 넘어가면 비유동 값으로 인지를 하고요. 우리는 지금 유동에 속하기 때문에 비유동이 아니니까 우리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1 년을 기준으로 1 년이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점이 언제부터 대여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것이 속해 있는 기말, 결산일, 보고기간 말로부터 언제까지 1년 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네. 헷갈리시죠? 네. 잘 정리해 보시고 네. 나중에 반복적으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은 내용을 조금 더 쪼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면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분, 나누는 거죠. 통합 표시, 묶어서 한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도가 있거나 내지는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다면 구분해서 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사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하다 안 하다의 기준이 화폐적 가치 한 100만 원 선으로 이상이다, 이후다, 이상이다, 이하다라고 구분을 두면서 얘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구분과 통합 표시의 의미는 아주 특이한 것들은 구분하고 금전적으로도 금액이 크면 구분해서 기록하고 유사한 항목끼리는 이렇게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재무 상태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는 모두 구분과 통합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만약에 말씀드리면 만약에 아까 보셨던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었는데요. 그 아래에 은행 통장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만기가 따로 없고 누구나가 하나쯤은 들고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을 우리 회계에서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것 자체가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만기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따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 그런데 모든 시중은행이 예를 들어서 10곳이라고 한다면 그 10곳에 농협의 보통예금 잔액 얼마, 국민은행 보통예금 잔액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세의 항목들에는 그렇게 나열하더라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굳이 합해서 보통예금 토탈 잔액 얼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통장 중에 우리 회사는 하나은행에 있는 보통예금 통장에는 달러만 들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주 특이하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적인 예금 통장은 맞는데 그 예금 통장의 용도가 외국 돈 달러만 들어있는 통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주 특이한 통장이라서 따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에요. 뭐라고 적어 놓으면 될까요? 뭘 적을까요? 네. 보통 예금 통장의 앞에 외국 돈이다라는 의미, 외화 보통 예금이라고 말을 한번 만들 수 있겠죠. 이렇듯 그 특징을 명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말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유사한 항목끼리는 또 통합해서 같이 적을 수도 있지만 구분해서 적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건설업에서는 정말 빌려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보통 주인이 따로 있고 빌려서 사용을 하는 사용료를
대표적으로 월세, 건물주님 따로 계시고 월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요즘에 렌탈 서비스가 엄청 잘 돼 있죠. 화장실의 비데부터 정수기, 맑은 물 정수기까지. 네. 복사기, 사무실에는 또 뭐가 있어요. 프린트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렌탈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용의 이름을 임차료라고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료. 빌려서 사용하는 돈인데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얘를 비용의 이름으로 적죠. 그런데 아까 잠시 전에 제가 근무했던 건설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빌려 사용하는 게 건설 장비입니다. 건설 장비. 그래서 이 건설 장비에 대한 이 임차료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어 볼까요? 장비 임차료라고 이름을 적어서 건설 장비에 대한 빌린 사용료를 공사 원가 명세서로 구분해서 기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는.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그리고 장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총액 표시는 말 그대로 나열해서 적는다라는 뜻이에요. 순액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오답으로 정말 잘 나옵니다. 순자가 들어가면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 외상값을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요.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 외상값 이름을 우리는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명은 아니지만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회사 직원이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장님 거래처와 쌤쌤이 하면 상계 처리라고 표현도 하죠. 상계 처리. 네, 처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상계 처리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통친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순액이라는 말 자체가 순액이라는 표현이 통친다, 통쳐서 그냥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래처에 30만 원만 받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순액 표시라고 한다면 총액 표시는 하나하나 나열해서 받을 돈에 대한 얘는 자산이고요. 갚을 돈에 대한 얘네는 부채가 됩니다. 그리고 엄밀히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넓으면 자산과 오른쪽에 부채 얘네들은 퉁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교재 그 여기에서는 뒷부분에 나오는지 그림을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얘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 왼쪽이 비용 수익과 비용도 퉁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비용끼리 수익은 수익끼리 자산은 자산끼리 부채는 부채끼리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자산과 부채를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되고 수익과 비용을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조금 오버했네요. 10분 쉬었다가 재무상태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